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메모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다가 메모로그를 했었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국민연금은 미래 연금 납부자를 위해서 또 그런 미래의 납부자를 출생하고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존 리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뭐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메모에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음료 이름 중에서도 2%가 부족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뭐 체내의 수분 2%가 부족하면 뭐 갈증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2%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실제적인 국민 내역 투자 내역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존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투자 전문가인데 지어서 뭐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옆에는 이제 401k라는 걸 적었죠. 미국의 국민연금 같은 제도를 401k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스스로 아파트를 짓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저출산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정부기관이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여전히 연금 납부액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미래 연금 납부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뭐 해외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미래의 연금 납부자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남긴 것처럼 네, 땅값과 부동산 값은 오르기 때문에 적어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는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간에는 주택 마련이라는 숙제,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또 근본적인 저출산에서 정상적인 출산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고요. 아래 보면은 이게 이제 메모 같기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죠. 이게 이제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그린 건데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네. 이게 되게 대립되고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 자연법칙이라는 내용도 적었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난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빌 클린턴에 의해서 FTA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자유시장 체제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질 것 같았던 분위기가 맞춰지고 부시 정부 끄트머리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부실해진 금융회사를 정부화한 겁니다. 정부 자산화한 거예요.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하기엔 되게 어색한 그림이거든요. 국영 기업화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의 대형 회사들은 주요한 뭐 기관 산업, 우리나라도 공사가 많이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은 다 국영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국영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컨트롤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거죠. 원래 자유시장을 한다라는 거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역량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면 시장 밖으로 퇴출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게 당연히 자유경제 또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컨트롤한 거죠. 물론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약간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에서 벌어질 법한 일이 미국 경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흑묘병묘는 그거잖아요.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장땡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G2라고 할 만큼의 위치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 이 흑묘백묘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패권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 극단이 서로의 모습을 카피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취약해졌을 때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자유주의, 극단적인 공산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단적인 공산주의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게 검증된 것도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뭐 2008년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형 금융사를 국유화한 거니까. 그리고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것도 자유시장 체제를
공산주의는 원래 국가가 다 계획 경제를 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게 원론적인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북한조차도 장마당 경제라고 해서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순수한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 죽이고 전쟁했던 것에 대해서 참 어이없게 생각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는 편이라고 보고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네, 올바르지 않고 그러나 복잡다단하고 그 안에 많은 페이크 뉴스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세상에 그 극단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공산주의가 좀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아주 피요한 공산주의의 맹주다. 과거에 그랬던 나라가 소련인데 뭐 중국보다도 먼저 무너졌고 중국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버티고 있는 거고 북한도 사실상의